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쌤부동산 플러스의 김동서입니다. 10월 30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가 좀 심하다 보니까 보험사들이 주택담보대출, 주택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연체율이 9개월 연속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출 채권 잔액, 돈 역시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계대출 문제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상당히 좀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부분인 것 같은데 아무쪼록 좀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잘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쌤 부동산 플러스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의 주요 부동산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올 3분기 건축 허가 면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 이상 줄었지만 오피스텔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3분기 건축 허가 면적이 전년 동기보다 7.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의 착공 면적은 7.8% 증가했고 준공 면적은 21.9%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 3분기 건축 허가의 경우 올 상반기와 대조적으로 수도권의 허가는 증가했지만 지방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수도권에서 늘고 지방은 줄었지만 연립주택과 다가구 주택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감소했습니다. 오피스텔은 허가와 착공, 준공이 모두 크게 늘었고 수도권보다 지방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의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과 주상복합 건축물의 허가도 각각 143%, 16.6% 늘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내년 1분기 전국 전월세 시장에 최대 고비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서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거래된 전국 전세와 월세주택 거래량은 총 132만 1242건으로 계약 기간이 2년인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해 역산해보면 2013년 계약이 만료됩니다. 이 전월세 물량 중 상반기에 도래하는 임대차 계약 건수가 68만 8천 건으로 하반기에 63만 2천 건보다 5만 6천 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분기가 3분기에 비해 13% 많은 35만 건으로 전월세 재계약이 가장 많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봄철에 임대차 재계약이 집중되며 전세난 재발이 우려되는 시기는 특히 3월로 올해 3월에 비해 11.6% 많아 평년 수준보다 크게 높고 2013년 월별 재계약 예정 물량 중 가장 많습니다. 서울시 SH공사가 장기 전세주택 377가구를 오는 31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물량은 서초 네이처힐 112가구와 목동 장기전색 86가구 등 198가구가 신규로 공급되고 기존 공급단지 중 입주자 퇴거와 계약 취소에 따른 179가구가 포함됩니다. 청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SH공사는 장기 전세주택이 분양 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이므로 전매와 전대, 알선 등 일체 행위는 위법이며 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약자와 입주자 모두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도심에만 있던 걷기 좋은 길이 도시 전체로 확산되고 보행자 우선 도로도 설치됩니다. 공공청사 같은 이용이 많은 시설물은 대중교통과 연계해 집단적으로 설치되고 근린 주거구역마다 광장도 만들어집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정책으로 보행자 우선 도로와 마을 광장 등을 설치해 주거지역부터 도심까지 도시 전반의 보행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에 비해 보행 환경이 열악한 구도심의 경우에는 향후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오늘부터 날씨가 부쩍 추워진다고 합니다. 감기 기운 있으신 분들 많은 것 같은데요. 저도 갑자기 기침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계속해서 부동산 톡톡 최은정 아나운서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장의 실속 정보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부동산 톡톡 최은정입니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통해서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어떡하지 시간인데요. 오늘도 도움 말씀 위해서 조현규 세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세무사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사연을 볼까요? 오늘은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증여세를 사례별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증여세는 처음으로 다루는 건데요. 증여세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볼게요. 예, 첫 번째 사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앞으로 명의가 돼 있는 집이 한 채 있는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 3명에게 증여를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집 매매가는 1억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 금액을 어머니를 포함해서 4명이 똑같이 분할하고 또 아들 3명에게 1인당 약 3천만 원씩 증여해주고 싶어 하시는데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는 증여세입니다. 증여세는요, 상속세 그리고 또 양도소득세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좀 알아봐야겠어요. 네, 우리 네. 증여라는 개념부터 좀 살펴보면 증여라는 개념은 부의 무상 이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부의 무상 이전. 네, 그렇죠. 우리 상속세와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상속세는 사망이나 실종 신고를 원인으로 부가 무상으로 이전된다는 점에서 상속세와 차이가 있겠고 예. 우리 양도소득세와 차이를 보면 양도소득세는 부가 유상으로 이전된다는 점에서 양도소득세와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우리 이제 증여세를 한번 살펴보면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수종자, 즉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하고 동일 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합산해서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방금 세무사님께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증여를 이제 아들 셋이 똑같이 나눠서 3천만 원씩 받게 되는 거니까 아들 셋이 모두가 다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겁니까? 아, 그렇습니다. 우리 예. 증여자가 한 사람이고 증여받는 사람이 여러 사람일 경우 우리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 기준이기 때문에 예.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받는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우리 예. 사례에서도 우리 자제분들이 받은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 재산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예. 증여 재산 공제라는 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는 6억 원까지가 공제가 되고 예.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는 3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 경우 증여받는 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3천만 원의 절반인 1,500만 원까지가 공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아닌 친척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 공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례에서 보면 어머님으로부터 받았죠. 예. 그리고 미성년자 직계 존속이죠? 예, 직계 존속이죠. 그리고 미성년자가 아닌 걸로 판단해서 3천만 원을 공제하고 예.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어머니가 계산을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가 아닌 아들 3명에게 3천만 원씩 정도를 증여하게 될 거라고 하셨는데요. 증여세 부담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사연 만나봤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사연 살펴볼게요.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2채 중 한 채를 결혼을 앞둔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며칠 후 친구에게 자랑 삼아 이야기했더니 증여세를 약 2천만 원 정도 내야 한다고 하네요. 아직 아들이 세금 낼 능력이 안 돼서 제가 내줄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또다시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파트를 다시 제 명의로 되돌려 놓고 아들에게 그 집에서 들어가 살게 하려고 합니다. 증여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고 되돌려 받으면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아들에게 증여를 했다가 아들이 증여세를 낼 여건이 안 돼서 다시 집을 가져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증여세는 안 내도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좀 재밌는 경우죠. 예. 우리가 증여를 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증여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는 시기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증여 재산을 증여자에게 다시 되돌려줄 때 반환 시기에 따라서 증여세를 부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우리 증여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그러니까 증여세 신고 기간 내에 반환하는 경우 즉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예. 어느 누구도 증여세 부담을 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증여 자산을 증여세 과세 기간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입니다. 즉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죠. 예. 이 경우에는 최초 증여, 즉 사례에서 보면 아버님이 아들한테 증여한 건 증여세가 과세되고 예. 반환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여세 과세 기간이 경과하고 그 후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반환을 하면 최초 증여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한 증여도 증여세가 과세되고 반환하는 재산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되겠습니다. 이처럼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을 때는 반드시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되돌려 받아야 증여세 부담이 없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환하는 시기에 따라서 증여세를 조금만 부담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많이 부담해야 되는 건지가 결정이 날 것 그렇죠. 같은데요.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증여받을 재산을 되돌려 받을 때는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증여를 다시 되돌려줘야 증여세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사연까지 봤고요. 이번에 세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한 채를 1980년생 미혼인 아들에게 2011년에 증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3살의 아들에게 작년에 증여를 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올해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작은 상가도 아들에게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경우에 증여세는 어떻게 부과가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2011년에는 부인이 아들에게 상가를 줬고 이번에는 금년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집을 바뀌었군요. 네. 예, 부인이 작년에 아들에게 집을 줬고 네, 이번에는 그렇죠. 작은 상가를 아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데 부부가 합산돼서 증여세가 나가게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우리 증여세 세법에서는 예.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10년 이내 증여 재산 가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 경우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직계 존속에 배우자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일인으로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어머님도 포함해서 부모님을 동일인으로 본다는 거죠. 예. 이처럼 우리 10년간 합산하는 이유는 우리 증여세 세율 구조가 10%에서 50% 5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분할해서 증여를 함으로써 증여세 회피를 막아보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상가 증여세를 계산할 때 부인이 증여했던 아파트까지 합산해서 증여세를 다시 계산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우리 예. 부모는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 원이 넘으면 반드시 합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 아버지로부터 상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계산할 때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합산해서 증여세를 계산을 하고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부담했던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요, 부모님을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합산해서 과세를 한다는 사실 여러분 모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네 번째 사연인데요. 마지막 사연 살펴볼게요. 예, 마지막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아버님이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3, 4년 전쯤에 7천만 원의 작은 아버지께서 아파트를 취득하셨고요. 현재 시세는 1억 5천만 원 정도이고 담보대출 금액이 9천만 원이 됩니다. 대출이 많아져서 제가 증여를 받아서 대출금도 갚아 나가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 제가 증여를 받으면 세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작은 아버님은 지금 현재 1가구 1주택자십니다.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요, 작은 아버지의 빚까지 함께 증여를 받게 되는 것 같은데 증여세를 계산하는데 조금 복잡해질 것도 같아요. 그렇죠. 조금 예. 복잡하죠. 이처럼 증여를 함으로 해서 수중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증여를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예. 말 그대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의 증여죠. 이럴 경우 좀 복잡한데 먼저 증여자 입장, 즉 작은아버지죠. 작은아버님 입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작은아버님은 증여를 함으로써 그 대출이라는 채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예. 따라서 사실상 채무액만큼 유상으로 이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은아버님은 이 채무액만큼의 양도소득이 발생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 작은아버님은 우리 사례에서 1세대 1주택이라고 했죠? 1세대 1주택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되잖아요. 따라서 우리 작은아버님은 세금 의무는 없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일단 증여세라는 건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야 된다는 말씀이셨는데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요. 아파트에 빚이 껴 있었잖아요. 그렇죠. 채무가. 그러니까 작은아버지가 친척에게 집을 주더라도 채무를 탕감받은 거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소득으로 인정이 돼서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되고 그렇죠. 또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그 집값에 대한 네.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증여세를 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우리 이제 우리 사례자분은 아파트 가액에서 채무액 상당을 뺀 나머지 부분만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증여세 계산할 때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아닌 친척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500만 초과하는 금액에서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증여세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는 건지 사연을 통해서 다양하게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 해결해 봤고요. 오늘 이 시간 조형규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부동산 톡톡 최현정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플러스 투자 가이드 시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승근 대표님을 모시고 또 제대로 된 올바른 투자, 토지에 대한 투자법에 대해서 오늘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이 토지 현장 답사에서 꼭 확인을 해야만 할 주요 체크리스트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 도로 또 공법 현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체크사항을 배워볼까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 주변 현황에 대한 그 체크리스트를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네. 예, 예. 주변 현황, 보고자 하는 그 물건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주변 현황이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주변 현황이라는 것은 결국 그 토지에 건축을 해서 주거를 할 때, 주거를 한다고 했을 때 흔히 말하는 입지 조건이 어떠냐, 뭐 토지 투자 시 체크해야 할 그 주변 현황에는 뭐 교통도 있고 또 뭐 지하수 개발이라든가 하수 처리라든가 통신시설,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그 접근성, 인근 주민에 대한 그 성향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적인 부분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의성이 어느 정도 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대중교통의 접근이 아주 용이하다라고 한다면 유동인구가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거기 토지를 매입한 토지비가 그 상승 효과를 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그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손치더라도 지방도나 국도, 고속도로 등 연결망 그 구축이 잘 되어 있다면 별 그 어려움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지하수 개발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주변에 그 많은 가구가 거주할 시에는 지하수 개발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개발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될 거를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해당 토지가 예를 들어서 그 하천 등에 접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 반드시 그 하수 처리 관로를 매설을 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 처리장 여부를 확인하시고 상황에 따라서 인접 토지 소유주의 그 동의를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기나 전화 또 인터넷 같은 이 통신 시설은 일정 거리까지는 기본 설치가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설치하는 데 있어서 그 비용이 내가 추가로다가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이나 그 통신회사를 통해서 문의해서 선로가 지금 들어와 있는 데가 최인근지가 어디까지 들어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그 비용에 대해서도 일단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그 접근성인데요.
해당 토지에 있어서 병원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대형 마트라든가 교육 문화, 뭐 판매 시설 등이 도심 지역과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도 이것도 또 반드시 짚고 넘어갈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특히 병원일 경우에는 아주 위급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위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될 것이고, 그 외 기본적인 근린 생활 시설에 있어서는 그 불편함이 없도록 반드시 그 체크를 해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또 어느 지역의 시골에 가면 외지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시골 마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지인이 폐쇄적인 그런 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인이 거주하기에 용이한 것인지, 또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의지가 확실하게 강하게 개발 의지가 있는 지역인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요. 도심 지역으로 인구가, 왜냐하면 도심 지역으로다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인적 자원과 세수입이 많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지인이 유입이 쉽게 되고, 또 외지인을 유입하는데 그 최대 수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을 해줄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개발이나 아니면 건축행위가 다른 지역보다는 좀 용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그 분위기가 좀 조성되면 기존 인근 주민들과의 그 융화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주변 현황들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 보다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토지 투자 시 현장 답사에서 그 체크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3주에 걸쳐서 물리적 현황, 도로 현황, 또 공법 현황, 오늘 내용인 주변 현황에 대해서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파트별로 제일 중요한 사항만 일단 정의를 해드린다고 한다면, 그 물리적 현황에 있어서는 개발 행위의 용이성과 연결되는 그 경사도와 그 높이라든가 또 조망권과 또 방향, 이거를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도로 현황에 있어서는 기존 도로의 폭과 인접도로가 가장 또 중요하다. 만약에 도로가 없다, 맹지대라고 한다면, 그 도로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그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공법 현황에 있어서는 목적에 맞는 용도 지역인지를 그 규제사항, 또한 그 규제사항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분묘 기지권이나 등을 확인해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것 또한 현장에 가서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이, 확인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드린 이 주변 현황에 있어서는 직접 주거하는 데 있어서, 내가 사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고 얼마나 편리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통,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접근성이나 또한 인근 주민들과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그 개발 여지가 얼마나 강하느냐, 이것을 꼼꼼히 확인하시면 반드시 지방으로 귀농 귀촌을 해서 성공적인 토지 투자에 또한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현장 답사를 할 때 꼭 살펴봐야 될 요건들 가운데 주변 현황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잠시 후 투자 가이드 시간에는 농지 투자를 위한 중요한 핵심들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농지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부동산 매물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승근이 전하는 실전 토지 재테크의 노승근입니다. 날씨가 많이 좀 쌀쌀해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농지 투자를 위한 그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농지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농지는 사실 함정도 많고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 잘 토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농지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투자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투자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과연 내가 이 밭이든 과수원이든 전이든 답이든 논이든 밭이든 이것을 내가 투자하는데 투자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내가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 내 목적이냐? 아니면 계획관리 지역에다가 투자를 해서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내가 어떤 건축 행위를 해서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귀농 귀촌을 해서 전답을 매입을 하고 해서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정확한 그 용도 지역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이 농지라는 것은 그 목적에 따라서 내가 활용 가치가 있고 비싼 땅이 있고 가격이 저렴한 땅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농지라고 한다면 일단 관리 지역이 있고요. 농지라고 한다면 관리 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 지역이 있습니다. 그럼 관리 지역이 지금 이제 2005년도부터 관리 지역이 세분화가 됐는데, 관리 지역을 보면 다시 말해서 계획 관리가 있고요. 계획 관리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생산 관리 지역이 있습니다. 생산관리 지역, 그 다음에 보존관리 지역이 있고요. 보존관리 지역, 농림지역에는 농업보호구역이라고 있습니다. 농업보호구역.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한계농지라고 있습니다. 한계농지. 한계농지라고 있고, 여기에 농림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있는데, 이렇게 크게 나눠서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내가 이 농지를 매입하는 목적에 따라서 어느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근린생활시설을 하는다, 아니면 뭐 모텔을 짓는다, 아니면 상가 건물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는 계획관리 지역에다 해야 되고, 내가 어떤 공장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이때 역시 계획관리 지역에다 해야 된다. 이 계획관리 지역은 어떤 공장이 내가 들어선다 해도 업종에 대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무슨 뭐 제재를 받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 계획관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구역 윗지역에 있는 토지 중에서는 제일 좋은 토지다. 또 가격도 제일 비싸다, 이건. 그 다음에 생산관리와 보존관리는 똑같이 전원주택이든 어떤 개발행위든 내가 서울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시골에 가서 뭐 주말 농장을 한다, 전원주택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 주소는 서울을 갖고 있지만 전원주택 건축 허가가 나느냐 안 나느냐, 계획관리나 생산관리나 보존관리는 허가가 납니다. 하다 보니까 생산관리나 보존관리는 대부분 어떤 땅이냐면, 생산관리는 전이나 답이 대부분 생산관리고요. 보존관리는 대부분 임야가 보존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관리하고 생산관리, 보존관리의 차이점은 건폐율 용적률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40%, 20%, 20%입니다. 요거 차이가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 조례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생산관리나 보존관리는 공장을 짓는 데 있어서 허가가 나는 경우가 있고 안 나는 경우가 있고 제재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법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지역은 농업보호구역이라든가 한계농지는, 예를 들어서 한계농지다, 말 그대로 농사를 짓는데 한계가 있는 땅, 농업보호구역이다, 저수지 위에라든가 쉽게 말해서 천수다, 경운기나 트랙터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농사 짓기가 불편한 이런 땅들을 농업보호구역 내지는 한계농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보호구역이나 한계농지는 어떤 땅이냐?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5년에 한 번씩, 5년마다 한 번씩 도시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땅이 5년 지나서 개발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 농업보호구역이나 한계농지 같은 것이
관리적으로 바뀌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재테크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농업보호구역이나 한기농지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좋다. 또 지방에 내려갈수록 서울 수도권이나 이 대도시 수도권 주변에는 개발행위 허가가 잘 안 나지만 지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지방일수록 이 한계농지나 농업보호구역은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인허가 과정이 좀 부드럽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보호구역이나 한계농지에 투자하는 것도 재테크로서는 한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농림지역은 내가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 시골에 가서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허가를 낼 수가 없고 지방자치단체마다 6개월 내지는 1년 동안 주소를 옮겨서 내 소유로다가 토지를 명의를 해서 내가 농사를 직접 지으면서 그러면서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 농림지역은 건축행위가 도시에 있으면서 함부로 될 수 있는 땅이 아니다. 또한 농업지능지역은 이것은 다시 말해서 절대농지다. 절대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 외에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시골에 가다 보면 허벌판에 경지정리가 제대로 잘 돼 있는 허벌판 한가운데 주택이 들어서 있는 걸 여러분들도 보실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건축허가가 어떻게 냈느냐? 그것은 그 농림지역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이 농가주택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역시나 내가 시골에 가서 논밭을 매입을 해서 농사를 직접 짓는다라고 한다면 농업지능지역에도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이런 것을 정확하게 보고 과연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농지를 왜 매입을 할 것인가, 이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확인한 다음에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과연 내가 관리지역에다 투자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농림지역에다 투자를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 뭐 서울 수도권 같으면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 경기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파주라든가 뭐 이렇게 가평 양평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이 최소한 40만 원에서 뭐 80만 원 이상 갑니다. 뭐 생산관리다 보존관리다 할 경우에는 뭐 한 20만 원에서 한 40만 원 정도 이렇게 간다. 뭐 농업보호구역이나 농림지역 같은 경우에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가고 농업진흥구역 같은 경우에는 뭐 10만 원 정도 간다.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는 목적이 어디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짜리 3.3평방미터당 얼마짜리 토지를 매입하느냐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지 맹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어디 시골에 갔더니 과수원이 있는데 뭐 복숭아 사과가 뭐 배가 기가 막히게 탐스럽게 열려있다. 그거에 취해서 내가 과수원을 매입을 한다. 내가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재테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해서 투자 목적이 어디냐를 분명히 목적을 딱 잡아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농지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토지 비용이 다른 뭐 도시지에 있는 그 토지비보다는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 토지비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 전용 등의 방법으로 해서 내가 인허가를 어떻게 내서 개발 행위를 해서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그 투자 수익이 또 다른 데 투자하는 것보다는 투자 수익이 월등히 좋게 많이 기대할 수 있다. 투자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서를 정확하게 검토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나 내가 농지를 매입을 해서 내가 어떤 재테크를 한다라고 한다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보고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은 전문가들과 반드시 상의를 해서 농지를 매입해야 실패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심에 근접한 자연녹지 내지는 계획관리지역의 농지를 눈여겨봐라. 계획관리지역은 도시구역 외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 도시다, 여기 상업지역이다, 여기가 주거지역이고 여기가 도시구역 내지역이고 여기가 외지역인데 내지역에는 뭐가 있느냐. 여기에는 자연녹지가 있고요. 자연녹지가 있고 그 다음에 생산녹지가 있고 그 다음에 보존녹지가 있습니다. 이 보존녹지는
도시구역 내 도시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 보존녹지는 공해 및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존하는 녹지가 이게 보존녹지는 행위가 될 수가 없는 땅이고, 생산녹지는 보통 어떤 땅들이냐면 과거에 농업진흥지역이었던 땅이 생산녹지로 바뀌어 있습니다. 도시적으로 편입이 되면서. 그 다음에 자연녹지는 뭐 전답도 있지만은 대부분 임야가 많이 있는데, 이 자연녹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언젠가는 주거지나 상업지가 될 수 있는 후보지역이다 해서 보통 그 부동산들이 보면 자연녹지 땅들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상업예정지다, 주거예정지다 이렇게 해서 초보자들을 눈속임을 해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혹돼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해서 자연녹지라는 것은 도시구역 내에 있지만은 언젠가는 주거지나 상업지가 되는 후보지역이 자연녹지다. 하지만 이 자연녹지는 그러면 도시구역 위쪽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농림지역이 있는 것이 도시구역 위쪽에 있는 것입니다. 위쪽에 있는 것은 계획관리지역이 제일 좋은 것이고, 도심의 안에 있는 것은 그래도 저렴하다라고 한다면 자연녹지가 좋지만 관리지역보다는 가격이 좀 더 비싸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도시에 근접해 있는 토지고 하기 때문에 운이 좋고 재수가 좋다 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여기를 자연녹지를 가지고 있는데 도시계획이 재정비되면서 이 일대가 주거지나 상업지로 편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엄청난 부가가치,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연녹지라고 하는 것은 투자해놓으면 좋지만, 그러나 자연녹지 중에서는 또 어떤 땅이 있느냐,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땅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 유념해서 잘 확인해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도로 개설이 가능한지, 도로 개설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 보면은 내가 토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농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시골에 가다 보면 지적도상에 공부상에 도로가 없는 도로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내 땅은 여기 있다. 그 남의 땅들이 여기 많이 이렇게 있는데 내 땅이 여기 있다. 그런데 가서 현황에 가서 보니까 녹록길만 이렇게 있더라. 이 녹록길 있는 것을 가지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녹록길인데 공부상에는, 서류상에는 도로가 없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맹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건축행위가 되질 않습니다. 최소한 도로가 4m 도로가 나 있느냐 안 나 있느냐, 4m 도로가 나 있느냐 안 나 있느냐 이거를 확인해서, 내가 여기에 아무리 농지를 매입하다 손치더라도 도로가 다 있느냐 안 다 있느냐, 하다못해 이면도로에 들어가 있더라도 도로변에 붙어있는 땅이라 해야 된다. 만약에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도로는 없는데 보니까 여기 국어가 있더라. 국어, 도랑이 있더라. 국어가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다가 도로를 개설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읍이나 면사무소 같은 데 가서 확인을 해서 여기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느냐 안 내주느냐, 요거를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이 토지를 매입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싸다고 해서 이 토지를 매입해서는 반드시 실패하기 때문에, 또한 도로가 없는 땅은 나중에 내가 재테크로서 다시 판다라고 해도 큰 이익을 볼 수가 없다. 투자 수익을 볼 수가 없다. 땅값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분할과 그 농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토지 분할과 환금성이 또 중요하다. 토지 분할과 환금성이 중요한데, 이것은 뭐냐면 도시에 있는 토지 같으면은 뭐 50평짜리도 있고 100평짜리 있고 200평짜리 있습니다. 그러나 시골에 가서 농지다라고 한다면 보통 뭐 660평방미터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평, 2000평, 5000평, 10,000평 이렇게 규모가 큰 토지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토지를 내가 매입을 해서 토지가 예를 들어서 뭐 한 3만 평방미터 정도 된다. 한 3만 평방미터 정도 된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내가 분할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분할이 되겠느냐. 2006년 1월 1일부로 부동산 법 개정이 법규가 강화돼 가지고 분할이 되질 않습니다. 언제 분할이 되느냐.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면 분할이 안 된다.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해야만 분할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토지가 예를 들어서 한 5억 정도 된다. 5억 정도 되는 땅이다라고 한다면 이 날씨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이제 기침을 많이 해서 그래서 물을 자주 마시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5억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토지를 매입을 해서 이것을 다시 매도를 한다라고 할 때 외형이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분할을 해서 매도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재테크를 목적으로 해서 이 땅을 큰 토지를 매입을 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해서 작게 소분할을 해서 매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재테크로서는 가장 큰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이 평수로만 따져서 토지 크기로만 따져서 환급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금액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내가 한 5억 정도를 토지를 매입을 했다. 5억 정도 값어치 되는 토지를 매입을 한다고 한다면 한 군데다가 투자했을 때 나중에 환급성이 떨어집니다.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분산 투자하는 방법도 이 방법이 제일 환급성에 있어서는 최고다. 왜냐하면 내가 5억 정도의 여윳돈이 있다고 한다면 두 군데 세 군데 1억에서 2억 정도씩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를 하면 나중에 매도하는 데 있어서도 큰 투자 수익을 볼 수 있고, 한 군데다가 투자했다가 실패를 했다 했을 경우에 여기서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여기서 또한 그 손해를 보는 것을 그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해서 이 토지라는 것은 농지도 지방에다 투자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토지 분할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환급성을 고려해서 분산 투자하는 방법이 또한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전원생활의 트렌드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전원생활의 트렌드를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도시지역의 주거 형태가 그 아파트 형식으로 다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다가 이제 그 은퇴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은퇴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뭐 세컨하우스라든가 아니면은 전원생활이라든가 이건 주거 환경들이 도시에서 시골로 많이 이주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 그 주거 문화가 앞으로 아주 왕성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많아질 거기 때문에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는 지역, 인구가 계속 유입되는 지역, 그 다음에 도심 지역과의 그 인적관계, 또 그 자연환경이 아주 좋고, 그 인프라 구성이 아주 제대로 돼 있는데, 이런 데 있는 데는 지금 서울 수도권을 지금 토지 시세를 지금 알아보면 주변 시세가 보통 한 50만 원에서 한 3.3 평방미터당 한 80만 원에서 한 100여만 원 정도까지 갑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주변 인프라를 잘 이용해서 앞으로는 지방에다가 수도권 주변에다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디 가서든 강의할 때마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 농지를 투자하든 아니면은 임야를 투자하든지 간에 첫 번째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개발이 아직은 안 돼 있고 뭐 100만 원, 200만 원짜리가 아니라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그런 지역이 앞으로 개발 호재가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자기네 지역으로다가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수많은 개발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금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에 그런 지역에다 반드시 투자를 해라. 두 번째로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로는 반드시 단독 등기를 해라. 단독 등기. 제가 이 얘기는 강의할 때마다 이 얘기는 강조를 합니다. 반드시 단독 등기를 하고 뭐 친구다, 선배다, 후배다 해서 공유집으로 투자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방금 전에 그 도로의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했듯이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토지를 매입을 해라.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토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토지는 내가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뭘 사는 거라고 했습니까? 제가 흙을 사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흙을 사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토지. 현장에 가서 보니까 비포장 도로가 돼 있더라. 이 토지를 내가 매입하면 무조건 건축행위가 된다. 주변에 있는 부동산 업자분이라든가 소개하는 분이 그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나중에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유지고 공부상에 도로가 없대더라 라고 했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건축행위를 반드시 할 수 있는 토지냐 아니냐를 반드시 확인해보고 공부 서류를 보고 또한 현황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내 땅은 도로가 여기 이렇게 다 있다 했을 때 이게 포장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없나를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투자를 해야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고 해서 다음 시간에는 반드시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는데 정말 전문가를 잘 만나서 멘토를 잘 만나서 앞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10월 30일 화요일 쌤 부동산 플러스를 마칩니다. 내일 더 알찬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